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알차게 살고 싶은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많이 듣던 말 중에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고민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이미 무의식 중에 해서는 안 될 이유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을 벌이다가 사고를 치게 되는 건 아마 혹시 나는 아니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저 역시도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도 어쩌면 저의 아니란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사람만은 다를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저를 부추기고 말았거든요. 결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녀가 되어버렸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꺼낼 수 있게 된 건 한 번의 실패 이후 달라진 제 인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꽤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아빠가 예전부터 사업을 크게 하신 덕도 있지만 본가와 외가 모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들은 늘 얼굴을 붉히고 살았어요. 특히 형제 자매 간의 우애는 엿바꿔 먹을 정도로 없었고 늘 상대방의 흠집을 잡고 험담을 하며 싸움을 해대고 있었죠. 철이 들면 좀 나아지려나 싶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이를 먹으니 더 심하게 싸우고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더 부추긴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였어요. 예전부터 식구들이 다 모이면 저희 오빠와 언니가 다 있는 앞에서 유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고 절대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사업 수완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이다. 그냥 대충 살면서 부모 덕보고 묻어갈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는 오빠 둘, 언니 하나까지 총 4남매가 있었고 그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원래 자식 많은 집안에서 막내딸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자란다던데 제 경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은 큰오빠와 못된 작은오빠, 그리고 정말 이기적인 언니까지. 집안에서 어린 저를 위해 사탕 하나라도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다들 그런 성격인 건지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견제를 하고 매일 서로 도끼 눈을 뜬 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제 언니 오빠들은 다들 돈 욕심이 많았지만 공부에는 전혀 재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큰오빠는 삼수를 하면서까지 겨우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언니는 일찌감치 한국에서 좋은 대학 가긴 글렀다고 판단을 한 건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LA에서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7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 왔지만 아직도 외국인 앞에 서면 제대로 된 미국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건 우리 집안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나마 셋 중에 작은 오빠가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봤자 스카이는 고사하고 간신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러니 아빠가 자식들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분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아빠 친구 중에 아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 아들이 연세대에 덜컥 합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언니 오빠들처럼 비싼 고액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혼자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아들 덕분에 아빠 친구분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깨 쫙 펴고 큰소리 떵떵 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돈 자랑보다 더 신나는 건 자식 자랑이라 하잖아요. 아빠 친구분들 자주 모이는 동창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빠의 심기를 많이 건드린 모양이에요. 저녁 늦게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한 병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가족들 다 들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기는 자식,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던 놈이 아들 대학 잘 갔다고 유세 부리기는. 친구 욕을 한참 하던 아빠는 그 불만의 화살을 언니 오빠들과 저희 엄마에게 돌리기 시작하셨죠. 당신은 대체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학원이며 과외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그 결과가 겨우 이 모양 이 꼴이야. 어떻게 자식 새끼들 중에 변변한 대학 나온 놈이 하나도 없어? 한참 씩씩거리던 아빠는 그러던 와중에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너가 올해로 고등학교 들어갔지? 대학 가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해. 너가 남들 알아주는 명문대학 들어가서 우리 집안 좀 살려줘라.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아파트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아빠가 제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반해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거든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때 둘째 오빠가 제 자존심을 긁었어요. 아버지, 얘 학교 성적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를 공부시켜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느니 제가 다시 공부해서 카이스트 가는 게 더 빠를걸요? 작은 오빠 말에 큰 오빠까지 저를 비웃었고 도저히 잠자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홧김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갈 테니까 20살부터 혼자 살 수 있게 아파트 사주세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저를 비웃었는데 아빠만큼은 웃지 않고 저를 믿어주는 눈치였죠. 그 이후로 3년, 아니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보냈던 시간입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했었고 심지어 고3 정시 때 서울대 떨어지고 나서 재수까지 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공부하다가 울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아빠는 막내딸이 공부한다고 하니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유명한 사설 과외 선생부터 현직으로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까지 집으로 불러 1:1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치던 오빠들도 제가 고3 때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서울대에 떨어지고 재수 때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조금씩 불안해 하더라고요. 1년의 재수 이후로 당당하게 서울대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했고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셨어요. 됐다. 이제 다들 나를 부러워하겠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빠는 제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동창 친구분들을 모두 모으셨고 4년 전에 아빠를 망신 주었던 그분 앞에서 제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놓으셨답니다. 아빠는 약속한 대로 서울에서 원하는 집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다니기 좋은 서초구의 아파트를 사달라 부탁했고 아빠는 45평 아파트와 함께 벤츠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막내 동생의 서울대에 합격 이후로 오빠와 언니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뭔가 실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동안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재산을 축내기만 했던 언니 오빠들인데 이제는 저 때문에 더 이상 속편이 있을 수 없으니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할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부모님께 받은 넉넉한 용돈으로 마음껏 놀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제 성적은 바닥을 찍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졸업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저를 구세주처럼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랑 같은 과의 복학생 오빠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았고 항상 저보고 부모 돈 믿고 인생 낭비하며 까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오빠였죠. 제 친구들은 밥 사주고 술 사주면 항상 저한테 좋은 말만 했었지만 이 오빠는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도 몰라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오빠와 함께 다니며 공부를 했고 당연히 성적도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이 떠다니던 느낌이었는데 복학생 오빠와 함께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각종 스펙과 자격증 따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졸업할 때쯤 그 오빠와 저는 각자 원하던 직장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학생 오빠는 공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대기업 홍보팀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거의 2년 가까이 아침 저녁으로 붙어 다닌 저희는 그 사이에 정이 들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희 아빠는 막내딸의 어울릴 사윗감을 알아보셨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 정도면 판검사나 의사 사위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빠가 사위감 후보를 좀 골라봤다. 아빠,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자리 잡으면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아빠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어떤 놈인지 물어보시길래 같은 대학 졸업해서 공기업 다니고 있는 인재라고 말을 했더니 반대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사자 직업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문대 간판은 아빠를 만족시킬 수 있었죠. 일단 한번 얼굴 보자고 집에 데려오라 하시길래 얼마 후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아빠와 인사를 시켰어요. 아빠는 그날같이 바둑도 두고 저녁 먹으면서 술도 한 잔 마시고 나름대로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분위기만 봐서는 당장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돌아가자마자 아빠가 저를 앉아보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놈은 사위감으론 영 아니다. 내가 몇 마디 해보니까 남자가 꿈이 없어. 서울대까지 나와서 안전빵 공기업 다닌다고 할 때부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더구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홀어머니 모시고 살 사람 찾는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딸린 동생도 줄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저놈은. 아끼는 막내딸이 편한 인생을 놔두고 고생길이 훤한 가시밭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을 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아빠는 헤어지라 하고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엄마가 따로 남자친구를 밖에서 저 몰래 만나 두 사람 헤어지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대학 입학하고 아빠한테 받은 아파트도 있고 두 사람 직장 생활하며 버는 돈도 있으니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혼해서 못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부모님에게 늦은 반항을 하고 대학 졸업한 이후로 다시 들어갔던 집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바로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리는 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았고 좀 더 두 사람이 준비가 된 후에 부모님께 다시 허락을 받고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었고 매일 실적의 압박과 업무에 치여 야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공기업 다니는 남자친구를 보니 주말마다 취미생활도 하고 평일 저녁에 운동도 하러 다니는 등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버는 돈도 저랑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정말 저 생활이 더 낫겠다 싶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남자친구의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전히 저를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빨랐지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을 한다고? 누구 맘대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가 그놈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너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줄 줄 알아. 저는 어차피 두 사람 모두 돈도 잘 벌고 있고 더 이상 부모님 지원 없이도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상관 말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부모님께 처음으로 대놓고 반항을 해본 건데 엄마는 아예 머리까지 싸매고 누우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결혼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 건 언니 오빠들 뿐이었죠. 특히 저보다 일찍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언니는 제 결혼 소식을 듣더니 잘 생각했다며 이 남자가 저랑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가 원래 너가 만날 사람이 맞아. 그러고 보니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는 뭐 하러 갔니? 집안일 도와주는 남자 만나서 퍽이나 좋겠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초를 치는 언니 때문에 짜증도 났지만 나중에 살고 보니 그 말이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고 제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남편을 사위로서 인정하지 않으셨죠. 자네 잘 들어. 난 아직도 이 결혼 반대야.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딱 거기까지야. 앞으로 자네들이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내 재산은 한 푼도 지원받을 일 없을 테니 명심하게. 그땐 저도 그 말을 옆에서 들으며 서운하긴 했지만
제가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제 서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회사에 복직하자마자 또다시 전쟁 같은 회사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오랜 자취 경력으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고 덕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제가 할 일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두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동생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시동생과는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고 맥주도 한 잔씩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형수, 미안한데 몇 달만 여기서 지내도 돼요? 나 시험 공부 때문에 서울에서 학원 다녀야 하는데. 길게는 아니고 혼자 살 고시원방이라도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질게요. 괜찮죠?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던 시동생은 노량진으로 학원을 다닐 거라 했고 방 구할 때까지만 잠깐 지내겠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허락을 하자마자 남편과 시동생이 눈을 맞추며 안도하는 느낌을 받았고 눈치가 빠른 편이라 제가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걔랑 말을 맞추긴 뭔 말을 맞춰? 그냥 오랜만에 같이 사니까 좋아서 그런 거지. 괜히 생사람 잡지 마. 그런 말 안 해도 어차피 이 집은 당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우리 집안에 하나도 없으니까. 남편은 혼자 성질을 버럭내고는 등 돌리고 눕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시동생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동생이 눈치껏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주는 바람에 생활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남편도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할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좋아했습니다. 몸이 편해져서 그런지 저도 체중이 늘고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평소 잘만 먹던 순댓국을 한 숟갈 딱 뜨는 순간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역한 기분이 들었고 헛구역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자리에 있던 과장님이 안 그래도 요즘 임신한 것 같았는데 입덧까지 하는 걸 보니 임신 맞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저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약국에 들러 테스터기를 사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봐도 선명한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친정에도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평소엔 저한테 냉랭하게 말씀을 하시던 친정엄마도 잘 됐다며 한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전화를 끊고 몇 분 뒤에 아빠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원래 임신 초기에 몸 관리를 더 잘해야 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결혼 문제 때문에 약간은 어색했던 엄마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기뻤던 건 순간이고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량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심한데 입덧 때문에 밥까지 거의 먹질 못하니 체중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빈혈까지 심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던지 뱃속에 아기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선택을 해야겠다 싶었죠.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고 입덧하니까 너무 괴로워.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둬?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남들도 다 애 낳고 잘만 회사 다니는데 겨우 이걸 못 참는다고? 그리고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애까지 낳으면 돈 들어갈 거 투성인데. 막말로 당신이 일 그만두면 처가에서 당신 월급만큼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이 빈말로라도 언제든 쉬라고 하던지 아니면 병가라도 내고 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안 된다더군요. 그리고 마치 모든 일의 원인이 친정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갑자기 여기서 내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일 못하겠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돈을 줘야 하는데? 그건 장인어른이 손주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야. 당신 아이 생겼다고 했을 때 장인어른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며. 우리 결혼할 때 아빠 이야기 못 들었어? 아빠한테 손 벌릴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도 마. 나는 우리 아빠가 한 번 한 말을 번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선을 긋자 남편은 인상을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살 방만 구하면 집에서 나가겠다던 시동생은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살 생각을 하는지 집은 구하지도 않고 너무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슬쩍 시동생에게 요즘 방은 구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무슨 방을 구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방 구할 거라면서요? 고시원이든 뭐든 노량진 근처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아, 고시원 이야기 하시는구나. 저 그거 안 구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어차피 형이랑 형수랑 같이 살면 생활비도 안 드는데 뭐하러 혼자 살 집을 구해요? 이 집에 방이 4개나 있는데 내가 하나 쓴다고 문제될 것 없잖아요.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시동생을 보니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집 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남편 역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저는 처음부터 두 형제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갔을 뿐이었죠. 그래도 제가 이제 곧 아이도 낳게 될 거고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불편해요. 난 전혀 안 불편한데. 형은 내가 있어서 불편해? 아니, 한 식구끼리 한 집에 사는데 뭐가 불편해? 두 형제가 아주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제가 지를 불편할까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걸 애둘러 말을 한 거지. 두 남자는 뻔히 제 말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어요. 시동생 때문에 저는 회사에 출근한 이후로도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남편에게 일단 밖에서 만나 이야기 좀 하자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저녁을 먹자면서 저를 한식당으로 불렀고 그 자리에 갔더니 시동생이랑 언제 올라오셨는지 모를 시어머니까지 함께 와 있었어요. 아가 어서 와라. 홀몸도 아닌데 고생이 많네. 너 오면 시키려고 했는데 미리 좀 먹고 있었어. 이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그나저나 너네 집이 어찌나 넓은지 내 짐이 다 들어가도 자리가 널널하더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뇨? 그러자 개걸스레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엄마도 같이 살 거야. 시골집 정리하고 올라오셨거든. 논이랑 밭도 다 팔 생각이라 부동산에 내놨어. 이제부터 넷이 같이 살자. 자기 애 낳으면 우리 엄마가 다 봐주실 테니 걱정 말고 일에만 전념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머님과 합가 이야기를 해놓고 계속 밥만 처먹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얼굴 붉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조용히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죠. 아니, 이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할 일이야. 적어도 나한테 미리 이야기는 했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이사 다 해놓고 나한테 통보하듯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힘들다며? 지금도 힘든데 애 낳으면 어떻게 애 볼 생각이었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데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아냐? 그러게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잘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받아왔어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키울 수 있잖아. 괜히 내 탓하지 마. 전부 너 때문이니까. 저는 남편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우리 집에서 시동생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어머님까지 있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왜 우리 아빠한테 돈을 받아오라는 소리래? 결혼할 때 집 해왔으면 충분하잖아. 아, 진짜 너희 아빠 재산이 얼만데 아파트 하나로 퉁치고 사냐? 너네 언니 오빠들은 최소 건물을 몇 채씩 받을 텐데. 언제까지 그깟 집 한 채로 생색 내면서 살 거야? 그 집에 우리 식구들도 같이 못 살게 할 거면 그냥 이혼해.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 때문에 제게 접근했던 건가 봐요. 이제서야 저희 아빠가 사람을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할 때도 한 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혼해. 거지 같은 너네 식구들 내 집에 줄줄이 들어앉히지 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찾으러 나왔다가 제가 하는 말을 들었나 봐요. 소리를 빽 지르면서 자기들한테 거지라고 했냐고 욕을 하셨습니다. 거지? 누굴 거지 취급해? 못 배워 처먹은 것 같으니. 어디서 서방한테 큰 소리야? 제가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남편은 저랑 상종도 하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속 편히 밥을 먹고 있진 못할 것 같아서 혼자서 먼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냄새와 함께 어머님의 낡은 살림들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날 하루가 너무 길기도 하고 바락바락 악을 질렀더니 머리도 아파서 그냥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식은땀이 뻘뻘 나고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길래 겨우겨우 기어서 방문을 열고 남편에게 배가 너무 아파서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생쇼하지 말라더군요. 야, 너 지금 쉬하냐?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손으로 핸드폰을 찾아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친정 엄마 아빠가 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유산을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뱃속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고 정신이 조금 돌아온 이후로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를 잡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싸늘하게 굴었던 남편이 너무나도 싫고 미웠습니다. 제가 며칠 입원을 해 있는 동안 남편은 단 하루도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 그쪽도 문병을 올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야, 너희 오빠들이 네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어. 아주 그냥 사람을 떡으로 만들어놨던데. 너보다 더 크게 다쳤을 거야, 아마.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막내 동생 유산했다고 하니까 오빠 노릇을 하긴 하는구나. 아빠는 제 유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맡기셨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제 집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짐을 전부 빼버렸어요. 당장에 이사할 집도 없는데 짐을 빼면 어떻게 하냐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통사정을 했지만 손주를 잃은 아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아빠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유산과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모두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저는 위자료까지 받고 끝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염치 없이 제 집에 눌러 살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다시 어머님이 살던 시골로 내려가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직장에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자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이 났고 얼마 후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저도 몸조리가 어느 정도 끝났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가 싫어져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지내고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